저도 본당 신부하면서 무당들 세례를 많이 줬어요. 무당들이 천신, 자기가 모시는 신기가 떨어지면요 천신을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 북도 태우고 막 이거 신물도 많이 태워주고 세례도 주고, 또 어떤 무당은 유방암이 걸렸는데 60한 7, 8쯤 됐는데 평생 이제 점을 봐준 거죠. 근데 이제 나한테 온 거예요. 이제 삶을 정리하고 하느님한테 귀의하고 싶다고. 살아온 얘기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또 시모님 성가 소리 듣고 죽고 싶다고. 근데 쫓아가갖고 또 보니까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님 성가 듣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막 성가 불러주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 품에 죽은 무당도 있다니까. 내 품에 죽은.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낫지. 웬만한 무당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카페 차려놓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들 면담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본당 신부님 바쁘고 우리 은퇴하면 시간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잘생긴 시모니 신부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만날 건데, 시모니 신부 그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잘생기고 자격증이니까 시모니 신부는 커피 바리스타 하고, 그리고 나보다 7살 많은 저 베네딕토 신부라 했는데 얼굴이 못생겼어요. 네. 형은 그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방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나오지 말고 음식하고 음식. 네. 네. 그 다음에 뭐 담배만 피우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마티아 신부, 너는 청소하고. 난 이제 이게 되니까 앉아서. 내가 장소도 다 봐뒀어요. 장소는 어디로 했냐면은 남한산성 성지가 있는데, 남한산성 성지가 새로 성당을 줘서 갔어요. 옛날 구성당이 아주 그 창호주로 잘 줘놨어. 그래갖고 그 성당 터 달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남한산성 그 근처에 또 점 보는 데도 많아요 보면.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신부 카페. 우리는 은퇴해서도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대학 하라고 이제 기부금도 40억 받았으니까 나는 200살까지 살아도 일이 있어요. 200살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이 있느냐? 나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느냐?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살아요. 100살.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아. 110살. 40대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아. 120살. 제가 20년 전에 강의하러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100세 시대가 옵니다. 신부님 뻥하지 말라고. 무슨 100살까지 사느냐고. 근데 요즘 여러분들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00세 시대 온 거예요. 근데 올해 한 보험회사에서 무슨 상품이 나왔냐면 110세 건강 안심보험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험회사 분들이 야 100세 상품 나왔으니까 다음에 110세 할까? 이거 아니죠. 그때는 암 정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치매도 어느 정도 잡는다고 보는 거예요. 혈압, 당뇨 다 잡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60년 후야. 60년 후인데 여러분들 1년에 0.5년이 늘어나. 1년에 0.5년 평균. 그러니까 지금 86세가 가장 많이 죽는 나이래요. 86세가. 근데 2020년에는 몇 세에 가장 많이 죽느냐면 90세에 가장 많이 죽는데 2020년. 그럼 2020년이면 몇 년 후에? 6년 후야. 6년 후. 그럼 여기 60살 되신 분들 66살 되면은 90세가 가장 많이 죽는다 그러면 그분들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100살은 그냥 가는 거. 60세들은. 50세들은 110살 간다니까. 아직 산 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40살들은 20년 더 살고 60년을 더 살아요. 60년. 그런데 며칠 전에 소련, 러시아에서 먹으면 120살까지 사는 알약을 개발했대요. 미토콘트리아라고 우리가 이렇게 장도 늙어가면서 노화가 진행인데 그걸 먹으면 그 노화 진행 속도를 그렇게 늦출 수가 있다는 거야. 10년 후부터 시판한다는 거야. 120살까지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120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심각한 거예요. 3년 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17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했어. 3년 전에 여자가 1600명, 남자가 100명. 3년 전에 100살 이상이. 예. 그런데 올해 내가 인구 통계청에 들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올해는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14,000명이에요. 14,000명.
3년 만에 100살 이상이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10배가 늘어났어요. 90에서 10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13만 4천 명. 80에서 9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97만 명. 그 다음에 60에서 70살까지는 270만 명. 그래서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면 정확하게 49만 명인데 650만 명이에요. 650만. 65세 이상이 650만 명. 초등학교 애들이 270만 명. 270만 명.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 하나에 할머니 셋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 길에 나가보면요,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단방구, 자치기. 낮에만 그렇게 돌아다녀서 밤에 깡통 돌리게 해보면 온 놈들이 다 깡통 돌리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 길에 나가면 애들 하나도 없어요. 어딜 돌아다니는지. 누구만 돌아다니,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할머니가 길에 꽉 찼어. 또 할머니들이 어서 유모차 주사, 유모차를 밀고 온 세상을 다 다녀. 유모차를 밀고 온 세상을 다 다녀. 유모차를 밀고. 무슨 뭐 놀이터, 슈퍼마켓.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현상이 있느냐면요. 무슨 현상이 있느냐면은 그 노인정 앞에 가보세요. 유모차가 10대씩 끝나고 나면 밀고 다 집에 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조선시대 왕들은 평균 연령이 조선시대 왕이 27명이었어요. 27명이 있었는데 평균 연령이 46.1세였어요. 왕들이 길게 살아야 46. 왕자고 공주들, 관리 잘한 왕들은 46.1세. 관리 잘 안 하고 왕자도 큰 왕자들 있잖아요. 왕 못된 왕자들. 그거 평균 나이는 36세야. 평민들은 조선시대 35세. 평균 나이 35세. 그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35세. 그러니까 20살에 결혼을 해갖고 35에 주고 40이나 그러면요, 이땐 갈등도 하나도 없어. 20살에 결혼해갖고 3년 애 하나씩 낳으면은 한 7 낳다가 죽는 거야. 7명 낳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삶의 계획이 뭐가 필요해? 그리고 마지막 막내는 놔놓고 누구한테 맡기느냐면 장남한테 맡기고 죽는 거예요. 네. 장남한테 맡기고 죽는 거예요. 네. 계획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안 죽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안 죽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야. 안 죽는 바람에. 여러분 요즘 연금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연금 공무원들이 20년 의무로 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0년 냈으면은 20년만 받아 먹어야지. 120살까지는 몇 년 받아 먹을 것 같아요? 60년 받아 먹는 거. 60년. 여러분들 나라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뭐 그리스, 스페인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갖고 좀 나라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좀 후손들을 위해서 연금 좀 깎자고 지금 국회에서 정부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산 뻔히 나오니까 그 연금 깎자고 그랬더니 깎으려는 연금을 안 깎고 머리 깎고 안 된다고 그냥. 아니 누가 연금 깎자고 그랬지 머리 깎자고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요, 이게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에요.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무대책이야. 무대책. 아무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금 문제에 걸리지. 치매가 우리나라가 지금 58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35살 때 죽을 때 치매 걸려요? 이땐 치매 걸릴 시간도 없어요. 근데 지금 80, 90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치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한 집에 5, 6 매달려 있다고 보면은 300만 명이 치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안 죽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 보통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가장 가난해. 근데 여러분들 왜 가난한 줄 알아요? 국가가 잘못해서 가난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교육비를 몇 배를 더 쓰냐면 9배를 더 써요. 프랑스보다 9배 더 써요. 미국보다 교육비를 몇 배 쓰는 3배를 더 써. 3배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프랑스보다 지금 뭐 비슷비슷하게 살지만 조금 떨어져. 미국은 우리 한 2배 정도 잘 살아.
근데 그 2배 정도 잘 사는 나라보다 3배를 교육비를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 대학 결혼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3억 6천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나갖고 걔한테 쏟아놓는 돈이 3억 6천이야. 여자는 3억 4천이 들어가요. 그럼 남자 여자 아들 딸 둘 나갖고 결혼까지 시켰으면 여러분들 얼마 쓰면 7억을 쓴 거야. 7억을. 셋 낳았으면 10억을 쓴 거야. 10억. 그러니까 애를 낳아요. 그래서 애도 안 낳는 거예요. 이놈의 교육 때문에 애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안 나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머리가 복잡해요. 내가 보기엔 정치인들 머리가 지끈지끈할 거야 아마.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65세 넘어가고 OECD 국가 35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이 가장 가난해. 쓸 돈이 없는 거야. 자식들한테 다 쓰고. 그리고 요즘 애들은요 1등 아니면 패배자야 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취직 안 하면 아무데도 취직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대기업 안 갈 바야 200만 원 받고 일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논다는 거야. 그럼 노는 놈 누가 책임져야 돼? 부모가 아니 어제도 저녁 먹으면서 들은 얘기인데 엄마 아빠가 다 교직이래. 그래서 연금이 7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렇게 친구 중에 제일 연금이 많이 나온대. 상전 밥 한 번, 술 한 번을 안 낸다는 거야. 친구들이 막 욕을 한다는 거야. 너는 이 새끼야 밥 한 번 안 사냐 그렇게 연금이 많은데 근데 한 친구한테 술 한 번 하자 그러면서 울면서 그러더래요. 애들이 둘 다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대기업 몇 번 보내 떨어지더니 집에서 놀고 있다는 거야. 걔네들 생활비로 600만 원을 대준다는 거야. 자기가. 그 자기네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쓴다는 거. 1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 뭐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만 원 갖고 생활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안 죽어서 문제, 애들 일 안 해서 문제, 애 안 낳아서 문제. 참 큰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잘 세우셔야 돼. 예. 또 이 나이를 먹어갖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70세 드신 분들 이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는 무기력증에 빠져요.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돈이 있어야지 어디 돌아다니까. 돈이 있어야지. 돈도 없고 돌아다니지도 않지.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거야.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생전 웃을 일이 없네.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어요. 보면은 한 번도 안 웃어요. 한 번도 안 웃으니까 남이 웃긴 얘기하면은 웃긴 웃어야 되는데 어떻게 웃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 썩은 미소가 나오는 썩은 미소가. 한 번도 안 웃으니까 무기력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살 넘으면 웃기라도 해야 되는데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 눈두덩 쳐져야 안 쳐져. 눈두덩, 눈가 쳐지고 볼 쳐지고 입가 쳐지고 소파에 앉아고 가만히 텔레비 보고 있으면 소파에 앉아고 텔레비만 째려보고 있는 거야. 아니 텔레비가 뭘 잘못했다고. KBS 한번 째려보고 MBC 한번 째려보고 SBS 한번 째려보고 평화방송 한번 평화방송 볼 때 더 째려봐. 저 무슨 얘기하는 건가. 뭐 애들 다 떠나고 여러분들 애들 다 떠나고 남편하고 있으면 뭐 깨가 쏟아질 것 같아요? 깨 안 쏟아져요. 신혼 때나 깨가 쏟아지는 거지. 소파에 앉아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면은 투명 인간이 지나가나 보다.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눈보라를 맞아갖고 산을 가는데 헤매다가 오두막집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다행히 침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침낭이 있는 거야. 담요는 이제 바닥 옆에 있고 그래서 신부님이 수녀님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남자니까 수녀님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나는 침낭에서 자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겨우 이제 그 어른 몸을 녹이고 신부님이 침낭에 이렇게 자꾸로 올리고 잘라 그러는데 수녀님이 신부님 저 너무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어떻게 해? 자꾸를 열고 다시 나가갖고 담요를 하나 이제 갔다가 이제 수녀님 덮어줬어. 수녀님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와갖고 이제 침낭을 딱 이렇게 해갖고 좀 잠을 막 들어갈 때 수녀님이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해? 남자인데. 그래갖고 저기 다시 이걸 열고
다시 담요를 하나 수님 진짜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겨우 잠을 일어나.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이 딱 일어나서 수녀님 사실은 여기 우리 둘밖에 없다. 아무도 우리 둘이 있는 거 모른다. 그러니까 수녀님 우리 부부처럼 오늘 밤을 좀 지내자. 그랬더니 수녀님 아우 좋아요 그랬어요. 수녀님이 아우 좋아요. 그래 아유 좋아요. 그래서 그럼 부부처럼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말을 좀 하겠다. 수녀님 그 수녀님 말을 내가 빼겠다. 당신 자꾸 짜증나게 할 거야? 그 빌어먹을 담요 당신이 갖다 덮어. 나 잠 좀 자게 나도 좀. 여러분들 부부가 이게 다정하게 이렇게 살다가 늙으면 좋은데 서로 맨날 짜증이 나느니 뭐 지겹대는 이런 소리 하면은요 늙어서 한 집에 살아도요 있으나 많아요. 있으나 많아야. 하루 종일 혼자 텔레비. 이제 저녁에 며느리가 어머니 식사하세요. 방문 땅땅 두들겼는데 또 이 시어머니 또 전기세 또 불은 깜깜하게 꺼내. 째려보던 눈빛 그대로 파란 텔레비 불빛에 밥 먹으라고 이렇게 째려보면요 며느리가 심장이 땅땅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야. 입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웃을 때 시원한 게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올라가서 시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젊은 사람은 눈에 확 띄어요. 눈꼬리 쫙 올라가고 입꼬리 올라가서. 또 나한테 강의 들어오면 그냥 와. 신부님한테 온다고 연필로 막. 그런데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기력증에 빠져 살지 말고 해만 뜨면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은 분들은요 무조건 해만 뜨면 집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해만 뜨면 그리고 나이 뭐 70살 80살 넘어서 집을 나가주는 게 예의야. 예의. 집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주는 것도 예의에 사라져주는 거.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로 사라져주는 게 예의라니까. 하루 종일 웃지도 않고 있으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오늘 65세가 넘어갔고 나는 해 뜨자마자 나왔다 여기 나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늘 말하지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라니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돈이 있어야지 나가 돌아다니죠. 집 잡혀라. 집을 잡혀라. 그래서 집 잡혀서 경복궁도 가고 덕수궁도 가고 온양온천도 가고 춘천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평창 생태마을도 오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 잡혀갖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씩 웃고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은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면 지쳐서 죽어요. 지쳐서. 그러니까 95살쯤 돼갖고 나 도저히 못 돌아다니겠다. 나 힘들어서 도저히 나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죽는 거 지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느냐면 돈 쓰는 거 무서워갖고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허벅지 근육이 풀려요. 허벅지 근육이 풀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누워서 똥 싸는 거예요. 똥 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집에 할머니가 똥을 싸기 시작하면 그 집은 기쁨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겠어요. 본인도 괴롭지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위하는 거는요 자식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하는 건 내가 마지막까지 죽기 직전까지 내 발로 화장실 가주는 게 정말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화장실을 가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운동해야 된다. 운동.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운동. 네, 운동. 여러분들
2살 때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똥오줌 가르는 거예요. 2살 때 자랑스러운 건 똥오줌 가르는 거예요. 3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이가 나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12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또래 친구가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또래 애들이랑 막 뛰어놀고 다녀. 18살 때 자랑스러운 건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20살 때, 20대 때 자랑스러운 건 애인이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애인이 있는 게. 35살 때 자랑스러운 건 돈을 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50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가 자랑스러운? 돈이 많은 게 자랑스러워. 60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가 자랑스러운지 알아? 애인이 있는 게 자랑스러워. 그때도 애인이 있어. 자랑스러운 거예요. 70세 때 자랑스러운 건 뭔지?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자랑스러워. 75살에 자랑스러운 건 같이 여행 다닐 친구가 있는 거,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자랑스러워요. 80세 때 자랑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이가 남아있는 게 자랑스러워. 이가 남아있는 게. 85세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똥오줌을 가릴 줄 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85이 돼서도 내가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 그건 자식들한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라? 운동을 해라. 예,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잠비아 무프리나라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한 7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수녀님들이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돈이 없으니까 책 12권을 가지고 한 명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니까 책을 사달래. 그래갖고 가갖고 2명이 한 권을 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내가 간 결정적인 이유는 나는 생태 마을을 꾸미니까 거기에 자카란다 농장이 있어요. 근데 농장이 80만 평이야. 80만 평. 80만 평인데 수녀님이 2만 평밖에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물어봤어요. 수녀님, 이거 농사 다 지면은 보육시설, 병원, 그 다음에 학교 다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왜 2만 평밖에 못 꾸미고 있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는 맨손으로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포크레인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경운기도 없어서. 여러분들 맨손으로 농사 지면요, 한 사람이 1000평 이상 못 져요. 얼마나 농사가 힘든데요. 내가 생태학교 운영했을 때 학생들 입학을 많이 해요. 막 20명, 30명. 내가 물어봐요. 생태학교에 왜 입학했습니까? 제가 이제 은퇴를 해서 예전에 땅을 한 4,000평 사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농사 지으려고 농사 배우러 들어왔습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이제 3월 한 달 동안 모종 내고 거름 뿌리고 막 해요. 한 달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 상담을 해요. 어떻게 농사 이제 한 4,000평 질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으네요. 한 1,000평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3월, 4월, 5월, 더운 이제 6월 이제 지나고 나서 학생들 여름방학 할 때 제가 물어봐요. 이제 한 몇 평이나 농사 질 수 있을 것 같으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 10평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0평. 맨손으로 농사 짓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수녀님이 거기서 맨손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 포크레인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경운기도 없다는 거야. 수녀님 얼마면 되겠냐가 2억이면 되겠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국에 가서 2억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내가 또 뻥이 또 엄청나게 세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내 별명이 뭐냐면 황뻥이었어. 황뻥. 일단 뻥을 쳐놓고 한국에 돌아와갖고 내가 강의 때 몇 번 얘기했어요. 평화방송에도 나가고 내가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정말로 멋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1,000만 원씩 20명만 도와주면 좋겠다. 여러분들 재산 5억 중에 10분의 1, 5천만 원은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거는 어려운 이웃 도와주라고 하느님이 축복 준 거다. 나는 5천만 원까지 필요 없다. 그저 1,000만 원씩 20명만 난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에 다니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성당, 종파 초월이야. 뭐 성당 다니는 분들, 아무 데도 안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돈을 보내주는데요. 3개월 만에 2억이 들어온 거예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분들이 정말 큰 마음 먹고 평생 모은 거 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한 분은 마장동에 있는 분은 그냥 500원짜리 1,000원짜리 다 모아 한 500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그걸 그냥 드럼통에 싸갖고 와서. 하여튼 감동적인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2억이 딱 이제 3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2억 들어온지 모르고 계속 전화해갖고 돈 보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 받아갖고 이제 2억 들어왔으니까 그만 보내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돈을 보내준다는데 계속 받았어요.
계속 받았는데 내가 요새 강의 때문에 책상에 못 앉아있는데 어젠가 그제 여기 평화방송 강의 준비한다고 밤 12시에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을 또 전주에서 어떤 분이 또 보냈더라고. 그것까지 합쳐서 들어온 돈이 7억 1,000만 원이 들어온 거야. 7억 1,000만 원. 아니 2억이면 되는데 7억이 들어오니까요 사람이 마음이 간사해지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걸 하면서 그 복지시설 사람들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 돈 떼어먹는 사람들 이해가 되더라니까 이래서 떼어먹는구나. 어쨌든 내가 이제 포크레인 트랙터 경운기 사주기로 했으니까 그거 사주러 나갔어요. 나는 공투 조그만 걸 사주려고 갔는데 수현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공투는 안 된다는 거예요. A10을 사달라는 큰 거. 왜냐하면 여기 개미산이 한 2,000개 있어요. 농장 안에. 개미산이 있으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개미산 때문에 가려서 2,000개나 되는데 얘네들이 짐은 100년 동안 짓는 거야. 산 하나를. 100년 동안 지니까 얼마나 크겠어. 여기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한 2층 정도 되는 큰 개미산을 져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농사를 지려면 이게 보통 하나에 100평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농사를 지려면 장정 둘이서 꽃갱이로 한 달을 뽀개야 그거 하나를 뽀개는 거야. 그 2,000개를 언제 뽀개? 그래서 포크레인을 사달라는 건데 공투를 사주면 바가지를 꼽으면은 그 개미산을 포크레인 못 이겨요. 그래갖고 포크레인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달라면 1m 20짜리 큰 거 사달라는 거예요. 공투는 한 7천만 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A10을 사러 나갔더니 2억 8,700이야. 돈 좀 떼어먹어 보려고 그랬더니 떼어먹을 돈이 없네. 떼어먹을 돈이 없는 거야. 그것도 우리나라 포크레인을 사주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건 안 된대. 서비스 포크레인은 하면서 호수라는 게 막 터져요.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게 큰 기계를 하니까 그거를 고치는 거는 볼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볼보로 살라고 그랬더니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약속을 했으니까 2억 8,700짜리 포크레인 샀어요. 그 트랙터 6천만 원짜리 사고 경운기 2대 1,200만 원짜리 사서 작년에 11월 달에 인천항에 가서 택배로 붙였어. 또 이 포크레인이 너무 크니까 포크레인을 잘라요. 난 또 포크레인 자르는 거 처음 알았어. 포크레인을 잘라갖고 컨테이너 2대 나눠서 보낸 거야. 기술자를 보내갖고 붙이는 기술자도 보내고. 근데 여러분들 포크레인하고 트랙터만 보면 걔네들이 알아서 일해요? 기술자도 따라가야 되네.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포크레인 트랙터 택배로 붙일 때 기술자 둘도 택배로 붙였어. 그냥. 그런데 이 기술자들 둘 한 달 월급 완전히 기계를 고칠 줄 아는 기술자를 찾아서 보내야 되니까 둘 한 달에 800만 원이에요. 그 1년 쓰면 1억 아니야. 돈이 팍팍 줄어드는 거야. 이제 그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뭐 걔네들이 그냥 뭐 기술자가 따라가면 막 알아서 해요. 기름 대야 되잖아요. 기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기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예, 기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돈이 막 완전히 줄어드는 거야. 근데 수녀님이 내가 처음에는 빈말인 줄 알았대요. 2억 보내주겠다고. 근데 뭐 포크레인 보내지, 기술자 보내지, 기름값 보내지. 그러니까 수녀님이 자신감이 생겼나 봐. 신부님 귀양 도와주실 거 우리가 닭을 팔고 싶은데 지금 잠비아는 여름이에요. 45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통 1시간 거리에 닭을 못 파는 거야. 상하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냉동고를 보내주면은 닭을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얼마냐니까 2,200만 원이래. 뭐 2,000이면 돈도 아니지만 1억씩 막 나가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보내줬어요. 냉동고를 보내줬더니 수녀님이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왜 신나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팔던 닭을 한 달에 1,200마리씩 판다는 거예요. 1,200마리씩. 그런데 수녀님이 또 전화를 해서 신부님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겼냐니까 닭을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닭장이 모자라는 닭장이. 닭장 줘달래. 닭장. 그래서 얼마면 되냐 그러니까 1억이면 된대. 좋다. 이제 들어온 돈이 다 나가게 생긴 거 이제. 좋다. 닭장 줘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벽돌 찍는 기계, 닭털 뽑는 기계 다 보내줘서 그래갖고 이번 여름에 대학생들 20명을 데리고 가서 닭장을 줘주고 왔어요. 내가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 20명을 데려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얘네들 문제 있어서 얘네들 고생시킨다고 보냈는데 걔네들이 가서 일하는 걸 보는데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내가 보니까 몸으로 살 놈들을 머리로 살라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몸으로 사냐 얼마나 너무너무. 그래서 얘네들이 닭장 다 줘주고
닦아놓은 땅이 10만 평이야. 10만 평. 야, 나는 이번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줌마 3명이 따라갔어요. 한 70명이 지원을 했어요. 20명 데려가야 되는데 뭐 70대, 60대, 50대, 40대, 20대만 싹 뽑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제하고 60대 아줌마 셋만 모시고 갔어요. 지원한 분들. 왜 모시고 갔겠어요? 밥 해주는 거. 밥 해주는 거. 근데 그 3분도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잘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근데 이제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닭장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집을 져주는 신자도 아니야. 그냥 산적같이 수염 이렇게 막 이런 사람한테, 그 김 사장한테 당신 내가 한 달 월급 줄 테니 아프리카에서 닭장 져주고 오는데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가서 닭장지로 가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신부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나도 저 친구들도 저렇게 한 달 봉사로 가는데 나도 가서 돈 안 받고 자원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 주님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간다는 말. 나 그 김 사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저도 이제 가서 싹 져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신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냐는 거예요. 나 그 수녀님들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내가 가서 그 수녀님들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수녀님 10분이 잠비아에 가서 16년 동안 한국 수녀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냥 뭐 샤워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물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비아가 더운 게 아니에요. 6, 7월 달은요 추워요. 파카 입고 다녀야 돼요. 털옷 입고 다녀야 돼. 근데 샤워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물이 그냥 나오다가 그냥 비눗물에 같이 떨어져. 멈추고. 그렇게 불편한 데를 수녀님 10분이 16년 동안, 수녀님 38살 먹은 나탈리아라는 수녀님은 가자마자 말라리아 그래서 죽었어 또. 그냥 내가 무덤에 가봤더니 사진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쁘게 생겼더라고 또. 참. 그러니까 옆에 동료 수녀님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녀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16년 동안 살았으니 이건 수녀님으로 안 보이는 거야. 작은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이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큰 예수님한테 혼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수녀님이, 신부님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그러길래 내가 한마디 했어. 수녀님 무슨 말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무슨 말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수녀님도 하느님이라고 나도 하느님이라는데 내가 수녀님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수녀님이 또 전화를 해서 신부님 추장이 만나진다는 거예요. 무슨 추장이 많냐. 아직도 잠비아에 추장이 많대요. 근데 추장 한 분이 천주교 신자 추장이래요. 거긴 한 20%가 천주교 신자들 잠비아는. 근데 그 추장이 땅이 6억 평이 있대. 6억 평이 있대. 6억 평이. 그래서 수녀님 좋은 일 한다고 500헥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50만 평, 450만 제곱미터 엄청난 큰 걸 준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어떻게 할까요? 전화를 했어요. 수녀님 그거 일단 받아두라고 그거. 그랬더니 이 창설자 수녀님이 독일 수녀님인데 이 수녀님 날 직접 찾아오셨어요. 신부님, 다른 병원 운영하는 수녀님, 보육시설 운영하는 수녀님, 그 다음에 학교 운영하는 수녀님들은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녀님은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땅이 한 면이 3.2km니까 어마어마하게 땅이 크더라고요. 80만 평이. 근데 이 넓은 거를 수녀님 무슨 재주로 해? 돈은 없지, 일은 하고 싶지. 16년 동안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수녀님이 웃고 다닌다는. 그리고 친구 수녀들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이것들아,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다.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부님, 이건 자기네들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부님은 나는 또 그쪽으로 공부도 했고, 그러니 신부님 귀향 시작을 했으니 완성을 좀 해달라고. 난 또 80만 평 완성하려면은 70살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난 아무리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심심할 일이 없어. 심심할 일이. 이번 여름에는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 안과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제 좀 젊은 분들이 가는데 안과 의사 선생님 대학병원에 과장님을 모시고 간 거야. 수술 도구까지 다 갖고 내가 다
우리 저 후원하는 분들이 보내니까 치과 수술 도구, 안과 수술 도구 다 갖고 갔거든요. 근데 이 치과는 이제 작년에 갔으니까 환자들이 많은데, 안과는 사람들이 줄은 잔뜩 섰는데 무서운 거야. 이게 수술하면 누나를 빼는 건 줄 알고 누나를 빼는 건지. 백내장 환자가 많은데 그래갖고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그냥 수녀님들이 강제로 막 끌고 가 해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 백내장 수술을 해줬는데, 보통 그 사람들은 병원에 와도 고맙다고 안 그런대요. 근데 이 백내장 수술한 사람 매일 병원에 와서 고맙다고 그래. 눈알 빼는 줄 알았더니 눈알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 다른 과는 거기도 병원이 있는데, 안과, 치과 이거는 특수 직분이기 때문에 없대요. 근데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가장 고통을 겪는 거거든. 그래서 난 또 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매년 모시고 가는 미안해갖고 내년에는 가지 말지 뭐 그랬더니, 신부님 빼놓고 우리끼리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아주 환자들 불평 그거 다 받아내는 거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그런데 그 선생님들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항상 회의를 하거든요. 신부님, 내가 의대 다니면서 내가 막 라면 먹고 그래. 그러니까 바쁘니까 보람을 한 번도 못 느꼈대.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한 보람을 여기 와서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년에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끼리 간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내년에 나 어쩔 수 없이 또 가게 생겼어요. 내년 여름에. 근데 이제 10만 평을 닦아놨는데, 거기도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11월 시작하면서부터 우기가 시작됐는데 빈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보름 동안 안 오는데 지지난주부터 빈님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수녀님이 내가 이제 이양기라고 땅이 넓으니까 다 보내줬어요. 그 편지가 어제 왔어. 보니까 신부님 뿌렸는데 지금 비가 오시는데 옥수수가 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10만 평에. 나는 그게 내 것도 아니고 그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건데도 나는 내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수녀님들 도와주러 간 거니까. 그런데도 그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야,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이 70살까지 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보통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멋진 순간은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바로 새로운 일을 상상하고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무언가를 시작할 사람들을 떠올리고 어디로 가볼지, 어떤 활동을 해볼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런 설렘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선물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내일 소풍을 앞두고 잠을 설치듯이 여러분도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 계획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사람들은 지금처럼 긴 시간을 살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학과 과학의 발전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이제 긴 수명은 소수의 행운이 아니라 모두가 누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고민도 함께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하며 보낼지 방향을 잃으면 무기력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긴 시간 동안 서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누구도 명확한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만 만나다 보면 세상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집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생각도 좁아지고 마음도 답답해집니다.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장소를 걸어보고 처음 보는 풍경을 눈에 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보지 않았던 거리를 걷는 것도 좋습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새로운 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환해집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시장에서 장을 보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한 만남이 아니어도 됩니다. 짧은 대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느끼게 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데 이런 작은 접촉들이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을 써도 괜찮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천해보는 겁니다.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면 콘서트에 가보고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화관에 자주 가면 됩니다. 요리를 즐긴다면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보고 정원 가꾸기가 좋다면 화분을 늘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들이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평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웃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결과입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즐기려는 것이니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무리한 소비는 피해야 하지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적절히 투자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공연을 보고 편안한 옷을 사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 행복이 쌓여서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아껴두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끔은 평소에 가지 않던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는 것도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생각에 잠기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멍하니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도 좋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휴식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제때 식사하고 충분히 자는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근처를 걷는 것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몸이 달라집니다. 걷기가 지루하다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건너뛰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집니다. 날씨가 나쁘거나 몸이 피곤한 날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집 안에서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간단한 맨손 체조를 하면 됩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 없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편한 신발만 신으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공원을 걷는 것도 좋고 저녁 식사 후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습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구경하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혼자 걷기 싫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면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식사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귀찮다고 대충 먹거나 건너뛰면 안 됩니다.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단백질도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물도 자주 마셔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 먹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보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색깔 고운 채소들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혼자 먹더라도 식탁을 정갈하게 차리고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음식 맛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한 끼, 한 끼를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밥을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의식입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야 몸이 회복되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면 낮 동안 활동량을 늘리고 저녁에는 자극적인 것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오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증상을 무시하지 말고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약을 먹어야 한다면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우울해지고 마음이 힘들면 몸도 약해집니다. 반대로 몸이 건강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일이 즐겁게 느껴집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운동하면 더 즐겁고 효과도 좋습니다. 운동 모임에 참여하거나 함께 산책할 친구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약속이 있으면 귀찮아도 나가게 되고 한번 나가면 운동하게 됩니다. 긴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먼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내면 내일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긴 시간이 됩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큰 결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매일 작은 것들을 실천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맛있는 아침을 먹고 밖으로 나가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연락하고 반가운 얼굴을 보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잘한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를 칭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30분을 걸었다면 잘했다고 말해주고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먹었다면 수고했다고 격려해 줍니다.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행복한 하루였다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잘못한 것이나 못한 것을 생각하며 자책하는 대신 잘한 것들을 떠올리며 만족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잘못하면 고치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삶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급하게 변화하려고 하면 오히려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편안합니다. 내가 무기력하고 우울하면 함께 사는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나를 잘 돌보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가족들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웃으며 활기차게 지내는 모습이야말로 가족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모습입니다. 억지로 참고 견디며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고 원하는 것을 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태도입니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말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많은 날들을 어떻게 보낼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보낼 수도 있고 기대와 설렘 속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하며 일어나는 사람과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되겠구나 생각하며 일어나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외롭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창밖에 핀 꽃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건강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되더래요. 더 이상 섭섭한 거 없더래요. 그냥 내 돈 갖고 내가 사 먹으면 되지. 대신 너는 나한테 재산 끝이야.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더래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내 자식하고의 이런 관계를 끊고 내 삶을 살다가 보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언제까지 자식하고 엉겨서 그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학벌을 참 싫어해. 내가 아주 공개적으로 강의 때 얘기하잖아요. 난 서울대학 싫어한다고.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벌을 따지지 않아. 직원 채용할 때 서울대학을 나왔든 유학을 갔다 왔든 이대를 나오든 연대를 나오든 일반 대학을 나오든 중학교를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오든 초등학교를 나오든 첫 월급은 똑같아. 다 210만 원이에요. 아무리 잘났어도 210만 원, 아무리 못났어도 210만 원. 거기서부터 내가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학벌을 따지지 않느냐 하면은 매주 띄우는데 뭐하러 서울대 졸업장이 필요해? 매주만 잘 띄우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매주가 서울대생만 보면 나 잘 떠야 되겠다 이래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매주도 잘 띄우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깻잎을 4.5톤을 땄어요. 깻잎 장아찌 하려고 4.5톤 어마어마하게 땄어요. 그런데 깻잎 따는데 뭐하러 그놈의 2대 졸업장이 필요해? 우리는 깻잎 따는데 2대 졸업장 필요 없어. 뭐만 잘하면 돼? 깻잎만 잘 따면 돼. 깻잎만.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은퇴할 때까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쓰려고 지금 한 푼도 안 쓰는 분들 많아. 근데 나중에 언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나중에 쓰려고 지금 안 써. 쓰려면 언제 써? 지금 써요. 보통 여러분들 여행을 다니면은 이 유럽 여행 한 번 가면 4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400만 원 정도 들면은 평생 한 번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이 뭐 보내주든 뭐 개를 모아갖고 가든. 그래갖고 이제 한 60대신 분들이 여행을 떠나. 유럽으로 로마, 파리 막 베드로 성전 가. 근데 딱 비행기에 타갖고 버스를 딱 타면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리면 여기 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딱 버스에서 내리면 벨보이들이 짐을 여행용 가방을 호텔 방까지 했을 때 팁을 1달러를 주시는 게 예의라고. 또 호텔에서 나올 때 그 침실 청소하고 정리하고 침대 정리하는 사람들에서 1달러 그거 주는 게 예의라고. 그럼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딱 버스에서 내렸는데 가이드 말대로 막 애들이 막 와갖고 막 가방을 막 들어. 그러면은 이 60대 할머니가 한마디 해요. 이거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간다고. 내가. 그런 게 그렇게 주는 게 아까우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가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 돌아다니는 어딜 돌아다녀. 쓸 때는 멋있게 쓰고 안 쓸 땐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평택에 있었을 때 70 먹은 중풍 걸린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한 달에 한 번 갈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님, 한 달에 한 번 나 찾아오는 건 신부님밖에 없다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년째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10년째.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초상집에 갔는데 그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자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10년째 한 번도 안 온 자식. 뭐라고 우느냐면은, 어머니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내가 돈 벌어서 어머니 효도할 텐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돌아가시느냐고 울며 불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는 자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10년 후에 엄마가 80에 죽어도 똑같이 말할 자식이야. 10년 후에 똑같이 말할 자식이에요. 10년 후에 엄마가 80에 돌아가도 어머니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돈 벌어서 효도할 텐데 라고 말할 자식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자식들 가운데 지금 손자 손녀 키운다고 먹고 살기 힘든다고 여러분들 찾아오지 않아? 그런 자식들이 이렇게 말해.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조금만 이 어려운 일 끝나고 나면 어머니 잘 모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는 자식이 나중에 정말로 효도할 거라고 믿고 있다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나중에도 효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줘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나예요. 나 자신을 남편이 이해할 것 같아요? 자식이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자신밖에 없어요. 또 내가 살아오면서 힘들게 고생한 거 아주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고생하고 내가 마음고생하고 힘든 거 산 거 모르는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겠어요?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겠어요? 잘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런데 남편이 잘해주지 않는다고, 자식이 잘해주지 않는다고 계속 원망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남편이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식이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누가 자신한테 잘해주면 돼?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돼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남편 판검사 만든다고, 남편 의사 만든다고, 남편 출세시킨다고, 자식 공부시킨다고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남편이 그런 공로 모르고 자기가 출세하고 돈 벌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 못 차리고 바람 피고, 자식은 또 이 여우 같은 며느리 하나 얻더니 엄마 고생한 것도 모르고 며느리년한테 미쳐갖고 그냥 엄마 쳐다도 안 보면,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인생 헛살았다. 내 모든 걸 걸었는데 남편도 나를 몰라주고 자식도 나를 몰라주고 나 인생 헛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후부터 모두 걸지 마세요. 오늘 이후부터 반만 거세요. 반만. 남편하고 자식들, 주위의 친지, 형제들 위해서 반만 거세요. 반은 누굴 위해서 남겨놔야 돼? 나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왜냐? 내가 껍데기로 사는 한 아무리 남편이 출세하고 아내가 뭐 행복하고 자식이 잘 돼도 다 소용없어요. 제가 지난 3월 달에 대구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거기 본당 신부님이 프란치스칸이었어요. 프란치스칸. 오늘처럼 날씨가 엄청 추웠어요. 근데 신부님이
맨발로 다니더라고. 양말을 안 신고 맨발로. 처음에는 프란치스칸 신부님들이 맨발로 다니는 신부를 몇 분 봤어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 추운데 맨발로 슬리퍼만 신고 다니는 걸 보니까 이상한데, 전 세계 프란치스칸 신부님들은 다 맨발로 다녀요. 프란치스코 성인, 가난한 성인, 맨발로 다니신 성인, 그걸 본받는다고 맨발로 다니더라고요. 그냥 수단을 입고 맨발로 다니는데 그 추운데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부님은 또 성서학 박사야. 또 거기다 맨발로 다니고 있는데 성서학 박사야. 우리 신학 박사들 중에 여러 박사가 있어요. 윤리신학 박사, 교회법 박사, 뭐 무슨 여러 성서 박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박사하기 따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성서학 박사예요. 최소한 10년은 걸려요. 성서 박사를 따려면은 히브리어, 히라버, 라틴어, 이탈리아에서 공부하면 이탈리아어, 독일에서 공부하면 독일어, 프랑스에서 공부하면 불어,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5개 국어를 해야지 박사학위를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알고 보면은 다른 박사학위들은 많아도 성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신부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신부님이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땄대요. 로마에서. 너무너무 신이 나더래. 이건 정말로 너무 자랑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 어려운 박사학위를 땄으니까. 그래갖고 그냥 내가 같이 공부하던 친구, 신부들, 수도자들이 축하해 줄 줄 알고 기숙사에 막 뛰어 올라갔는데, 나 박사학위 땄다고 뛰어 올라갔는데 아무도 모르더래요. 자기가 박사학위 딴 거를. 왜냐? 자기 공부하기 바쁜데 옆에 있는 사람 박사학위 따는 거 그거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축하는 하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 박사학위 딴 걸 모르는 거야. 뭔가 좀 기분이 좀 그렇더래요. 근데 이제 기숙사에서 이렇게 이 거울을 딱 이렇게 보는데 자기 모습을 딱 보고, 그래, 내가 나한테 축하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를 꼭 끌어안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 신부님 본명을 내가 좀 바꿀게요. 베네딕토야, 너 정말로 수고 많이 했다. 너 10년 동안 얼마나 애만 있었느냐. 그 자기를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줬대요. 우리 부관장 신부님도 로마에서 공부하고 온 신부님인데 유학이 얼마나 힘드냐면은 그 뭐 음식이 마저 언어가 제대로 돼.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눈물이 그냥 쭈르륵 떨어진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렇게 박사학위를 땄는데 축하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나 고생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고